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오늘 아침까지도 곳곳에서 피말리는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산을 좀 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 상징이 되는 수치들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고른 첫 번째 숫자는 16입니다. 지방 권력이 16년 만에 국민의힘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얘긴고 하니 지난 지선, 그러니까 2006년 이후로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한 곳이라도 더 가져갔습니다. 그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2022년 이번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품으로 지방 권력이 넘어간 셈인데 첫 번째는 먼저 열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총평해 주신다면요? 16년 만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16년 만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었는데 4년 만에 또 사상 유례없는 또 참패를 거뒀습니다. 자,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이번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낮은 투표율 중에 하나였어요. 낮은 투표율, 결국 선거 당락은 누가 더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결집이 됐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되지 않았을까? 이꼴저꼴 다 보기 싫은데 변화와 쇄신 없는 민주당 찍어주러 굳이 투표장까지 가야 하느냐? 이게 민주당 지지층들, 투표장에 안 간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선 패배 이후에 무기력하고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 못한 민주당의 실망한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게 결국은 참패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을 못했다 이 말씀. 자, 이번 지방선거 결과 총평을 김대현 평론가께서 하신다면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그림처럼 이렇게 4년 전의 선거는 완전히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민주당에다 접수하는 걸로,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 빨간색으로 뒤덮는 지금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저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 정치 지형이라는 게 역시 양당제 구도로 공고화되어 있고, 그 공고화되어 있는 양당제 구도가 매번 선거에서 사실 거의 정반대 결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양당제의 순기능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 토대 하에서 결국은 두 당이 나눠먹기식의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잡는 이런 그 양당제, 어떻게 보면 그 양당의 폐해가 고스란히 좀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새 정부에 과연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 정부를 견제할 것인가를 놓고 유권자들은 역시나 새 정부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자는 쪽에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문제라든가 또 당내 성 스캔들 문제, 그리고 또 당 지도부가 선거를 앞두고 옥신각신하면서 분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 지형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측면이 있었다. 그에 반해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용산으로 어떤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이런 어쨌든 이미지 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청와대를 개방하는 부분, 또 똘똘 뭉쳐서 이번 선거를 사실 거의 정부가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윤핵관들 주도로 이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승할 수 있는 그렇게 구도가 좀 짜여졌지 않았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의 출마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까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에는 호재가 좀 더 많았고 민주당의 악재가 더 많았는데 스스로 민주당이 만들어낸 악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6년 이 수치를 먼저 짚어봤고요. 이어서 골라본 수치는 50.9%.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 투표율, 평균 투표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권을 좀 살펴보시면요. 서울은 늘 평균 투표율을 상회한 결과들이 나왔죠. 53.2%. 경기는 전국 투표율과 비슷했고 인천도 48.9. 인천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사실 그 전에 지방선거 보면 더 낮았습니다. 그나마 인천은 이번에 화제의 선거구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55에서 이번 투표율이 한 50,
30% 후반 정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뭐 감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결과를 통해서 투표 의향이 있느냐 여론조사 결과 보고 그 수치대로 낸 건데 2002년 월드컵 지선 다음으로 가장 낮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투표 결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보다는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다. 이런 인식하에 투표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의 어떤 뭐 패배주의, 상실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좀 떨구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투표율은 낮아졌지만 투표에 참여한 양당의 지지층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투표율 대비 결과는 큰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그 역시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허니문 기간 동안 사실은 새 정부가 잘 돼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더 반영됐고 민주당은 그걸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과연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퀘스천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또 한 가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을지라도 이 선택한 대통령 정당이 내놓은 공천자가 형편없다.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함량 미달이다.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한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정당이 부재했다. 반대로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했던 세력도 마찬가지인데 지지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 공천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호남 같은 경우는 무소속 단선이 꽤 있었죠. 그러면 선택지를 줘야 되는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암묵적인 카르텔 속에서 양당제를 구축해 놓으니까 유권자들은 내가 새로운 정당, 새로운 인물의 대안 인물을 뽑고 싶어도 투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투표소로 향하는 발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양당제의 폐해고 우리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대한정당이 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다당제로서의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현재의 기류가 2년 뒤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2024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2024년에 예정돼 있는 총선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의회 권력이 철퇴를 맞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쇄신 작업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가 또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 아까 박 교수님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도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더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분석이 있을까요? 일단 뭐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그러니까 최근 20년 사이에 밑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이유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이 없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됐나요? 윤석열 대통령? 정권 출범한 지 한 달 됐습니다. 네. 자, 한 달 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대인 대통령이 있었나요? 단언코 없었습니다. 자, 새로 바뀐 소위 말해서 심판론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55%가 안 되고 그러면 민주당은 그보다 더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아니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데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은 더 낮아요. 그러니 투표율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확 낮다라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어쨌든 투표하러 나오신 국민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 투표하러 나오신 국민들은 무슨 생각 가지고 했을까요? 꼭 당선시켜 줘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그 이완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표를 깎아먹어도 너무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중도층 표 깎아먹었죠. 그 다음에 한동훈 인사청문회, 정말 검찰 공화국의 핵심이다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엄청난 비판을 했는데 정작 인사청문회에서는 헛발질했습니다. 지지층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비위 논란, 2대녀, 3대녀들이 민주당 얼마나 지지해줬습니까? 그들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확인 사살한 게 바로 내부 혁신 논란이었습니다. 586 용퇴, 그다음에 팬덤 정치 이런 건데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난국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 앞에
보여줬고 그 보여준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결국 해결책을 못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뭔가 다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을 미뤄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투표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정말로 역대 유례 없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야당은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못했다. 그 반도 못 쫓아갔다. 이게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 광주의 투표율이 30%대였고 대구의 투표율이 40%대였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지역의 특성은 어느 특정 정당이 단 한 번도 패권을 놓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권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내고 그 관심 속 위에서 선거라는 것이 하나의 축제로 이렇게 성사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전폭적으로 우리 지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온전히 지지를 보내지 않는 투표에 관심이 없는 이런 무관심이 싹 튼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자성할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하겠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혁신 위를 띄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구 지역에서 왜 40%대의 낮은 투표율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는 양당 공이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6.1 지방선거 세 번째 숫자도 이제 들여다볼까 합니다. 0.15. 이 숫자의 주인공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멀리는 저 연천의 시골에서부터 이 수원 단결 주민에게까지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그 덕에 제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쌓아봤던 저의 역량과 경륜과 모든 경험,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새벽까지 선거 방송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눈을 의심하면서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윤심 대 명심 논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결과에서 경기도의 표심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좀 분석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네, 참 5만 표 차이가 8천 표 차이로 뒤집어지니까 겉으로 보면 대역전극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투표는 다 끝났거든요. 개표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제 김동연 후보 측의 유리한 지역의 개표가 되면서 대역전극으로 보인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신승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지난 대선 때는 5%로 이겼던 곳인데 뭘 이거를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 보십시오. 다른 지역 민주당 지지층 유리했던 소위 충남이나 가능성 있다라고 봤던 지역보다 최소 5% 이상 더 얻었습니다. 다른 부울 경북 이런 데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요. 그만큼 다 정말로 어려운 선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후광 효과도 없는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이거는 오롯이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개인기.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중도 확장성.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아까 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서울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경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결집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알파가 바로 중도층에서 소구력이 있었던 김동연 후보의 어떤 그 능력, 그 다음에 경제 이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부총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김동연 후보가 아슬아슬하지만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힘 아니겠느냐. 사실 그 기초단체장 선거로 내려가 보면은요. 정말로 경기도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광역단체장에서 이겼다는 거는 후보의 경쟁력 외에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후광 효과가 있었다라면은 왜 후광이 하필 기초에는 영향 못 미치고 기초단체장에 영향 못 미치고 광역에만 영향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김동연 후보의 경쟁력이 결국은 차별성, 신선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신승을 거두게 된 배경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에게 뭔가 해법의 실마리를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시고요. 일단 언론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 그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전체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완패다, 참패다 이런 분석 내놓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결과 보면서 경기도의 결과로 제2의 발판을 민주당이 좀 마련할 수 있다. 일단 김동연 후보 자체는 개인적으로 몸값이 확 올라갔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김동연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김동연의 승리다. 그리고 오히려 김동연의 승리가 민주당에 준 것은 뼈아픈 교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약 전국적인 스타 바늘에 올랐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안사람이 깨워서 이 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까지 새벽에 저희랑 같이 방송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제 안사람도 굉장히 놀랬고 김동연이라는 인물을 아주 인상 깊게 각인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자, 뭐 그동안에 이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이 당선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품평이 많았습니다. 뭐 신선하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췄다. 거기에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수성가한 이런 성장 이력까지 보태져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죠. 자, 이번 선거 승리를 하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적어도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활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사실 최대 승자는 어찌 보면 김동연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같습니다. 향후 아마 경기지사를 하면서 세력을 모으고 또 중앙으로 보폭을 넓히는 이런 스탠스를 가져갈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김동연표 정치 테마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를 했던 전문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제 도약의 지표를 확실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경기 남북도를 분할해서 정말로 새로운 경기도정을 뭐 지표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동연표 정치를 만들어가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김동연에게는 주어진 숙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에 따라서 김동연이 차기 대선 주자로 공고히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민주당 내부의 이 이재명계라고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비이재명계의 세력의 그 어느 쪽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향후에 포진하게 될지도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당선뿐만 아니라 뭔가 더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막판까지 안개 속이었던 만큼 누구보다 이번 결과가 뼈아픈 인물이 있습니다. 그 후보에게는 1이라는 숫자를 붙이고 싶은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 뭐 이 말에 저작권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 발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낙선 후에 한 비슷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좀 나쁘지는 않았고요. 첫 번째 여성 경기도지사. 그래서 저희가 이를 부여했는데 김은혜 후보 몸값도 좀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닌가요? 그런가요?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로 하는 정치는 한계가 있다. 언어의 수사는 이 스킬로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내공이라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이 암암리의 느낌으로 감각으로 파악하게 된다. 김은혜 후보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입 혹은 뭐 대변인, 방송인 이런 것이 이미지와 캐릭터 돼 있는 사람이지 경력이나 전문성, 그 도정을 이끌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제대로 경기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답을 줬는가, 이거는 김은혜 후보가 물론 패배한 것은 애석하지만 한 번 더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김은혜 후보가 내세운 뭐 공약들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무엇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사실상 올인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역대 경기도지사는 다 유력 대권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정치를 어느 정도 일가했다, 일성을 이룬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은혜라는 분이 와서 새 정부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정권에 기대서 뭘 하기보다는 자기 정치를 통해서 경기도를 기반으로 대권을 잡을 어떤 그런 인물을 기대했던 경기도민들에게는 조금 소구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4년 뒤를 기약하면서 김은혜 후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분당 같은 곳이 아니라 자신이 험지를 택하기도 하고 정말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철의 여인이 되려면 본인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을 사실은 아주 쓴 약으로 삼아서 차기를 도모한다면 오히려 김은혜라고 하는 정치인에게는 뭐 제도에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인물 경쟁력, 정책력, 컨텐츠를 키워야 된다. 이번이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됐단 말씀. 차기 경기도지사에게 0.1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붙였는데요. 이번에 인천시장에겐 2라는 숫자의 의미를 더하고 싶습니다. 새 인천시장 당선자의 소감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많은 현안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놓고 거기다 나아가서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해서 그 기대와 바람에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장이 되어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게 재선을 잘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재선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표차도 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쭉 좀 따라가는 추이가 있던데 결국에 득표율 보니까 한 7%포인트 차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인천시장이 어떤 특별하게 본인의 개인기로 다른 선거와 다르게 당선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치의 어떤 구도 속에서 소위 바람 속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추세가 이번에도 또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유정복 시장의 당선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었던 민주당 지층의 이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밀어주기 이런 바람 속에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박남춘 후보는 그럼 왜 패배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이제 TV 토론을 하면서 인천의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쓰레기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장관도 민주당이고 서울시 그 광역 경기도 단체장 다 민주당인데 왜 그동안에 못 풀었느냐? 그러면 현재 풀고 있다면 어느 정도 풀고 있고 언제 완성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패배했을까? 자,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후광 효과에 너무 기대지 않았냐. 박남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이재명만 인천에서 부각되고 계양을만 부각되다 보니 정말 계양을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박남춘 후보의 패착은 본인만의 정책, 본인만의 이름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 정책과 능력 요걸로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데 중앙 정치에 오히려 귀속되면서 오히려 더 패착이 커진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숫자를 통해 결선해 보고 있는데요. 4를 꼽았습니다.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탄생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4선입니다.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4선이 가능한 건데 작년 보궐선거 때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무리한 출마였다는 얘기도 있고 당을 위해 헌신했다 두 가지 얘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송영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많은 표차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오세훈. 사실은 이분이 처음 작년 4월 재보궐에 처음 시장이 됐던 게 아니죠. 이미 2000년대에 시장을 2번을 했었고 다만 그 중간에 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실패해서 스스로 사퇴하는 이런 상황을 맞았었는데 자 어쨌든 작년 재보궐에서 무난히 시장 3번째 시장에 당선됐고 그리고 올해 3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자, 그 연장 속에서 무난하게 4번째 서울시장 당선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장과 마찬가지로 구도에서 굉장히 유리했었고 그리고 역대 서울시장은 인천시장하고 좀 다른 게 구도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역시나 오세훈 현역 시장이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여기에다가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서는 또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기대치도 또 있죠. 그리고 4선입니다만 지난 1년 정도의 이 시정을 가지고 평가할 만한 그런 상황도 좀 못했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시의회 사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와의 관계도 과거에는 대립과 충돌이 거의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지난 1년은 그래도 무난히 좀 버텨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에 반해서 송영길 후보는 사실 도전장을 내고 인천 계양에서 서울로 왔습니다만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된 출마다라고 하는 것이 당 밖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당 안에서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내 이웃, 우리 지역 사람, 서울 출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표를 던졌다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보다도 더 표를 덜 가져가는 이런 양상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좀 큰 표 격차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의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에 무게가 실렸듯이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숫자는 7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구청장을 17곳, 민주당이 8곳을 가져갔습니다.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22곳, 민주당이 9곳에 가져갔고요. 그리고 인천은 10개 군구가 있는데 국민의힘 7곳, 민주당이 2곳, 한 곳이 무소속으로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곳이죠. 일단 서울은 생각보다 좀 선전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 개표 결과와 다르게 어쨌든 8곳은 가져갔다. 근데 인천 지역은 계양 부평 빼고는 민주당이 힘을 쓴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경기도도 고양 김포도 사실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역시나 수도권은 부동산 민심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민심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광역단체장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광역단체장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 문제 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이 구청장이나 기초의회에서 민주당이 얻은 표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그만큼 못 얻었어요. 오히려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더 얻어갔습니다. 결국은 서울의 민심을 가른 건 결국은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이슈를 뺏어 왔어야 되는데 송영길 후보가 너무 늦게 나왔고 그다음에 왜 인천에서 서울로 왔는지도 좀 명확하게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이슈를 자기만의 어떤 싸움의 영역 전선으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 제기도 실패했습니다. 자, 인물도 혁신적이지 않고 이슈도 가져오지 못했고 소위 말해서 남의 전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진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선방을 했던 거는 지난 4년 동안 갈고 닦으면서 지역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온 거지. 다른 후보였다면 득표율은 더 올라갈 수는 그렇죠.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이 책임론에서 송영길 후보가 자유롭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기초단체장을 더 패배했던 경기도에서는 광역이 이겼단 말이죠. 이것과 대비 현상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어떤 이 혁신의 부재,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공천의 혁신 공천 혁신이 실패했던 이 과정에 대한 게 결국은 이후에 선거 패배의 책임이 어디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곧 하게 될 텐데 이번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시선을 좀 옮겨보면 큰 관심 모았던 인천 계양을도 그렇고요. 경기 분당갑 이변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라본 숫자가 이제 3인데 내 코가 석자란 얘기죠.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에 대한 지금 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는 그동안 계양을 여론조사 살펴보게 되면 접전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이재명 의원이 된 거죠. 의원 같은 이번 선거 결과에 10%포인트 이상 승리했으니까 최소한 체면 치레였고 민주당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한쪽은 이제 이재명 의원에게 좀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니냐. 또 한쪽은 비대위 책임 아니면 공관위 책임이 있다. 두 가지 책임론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양쪽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책임은 여전히 총괄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겠노라 하면서 이 지방선거 와중에 인천 계양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지원 유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유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본인의 계양 지역 안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조금씩 짬을 내서 지원 유세를 했지만 그 지원 유세는
사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인이 뭐 국회의원직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 기간 자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과거 전례로 살펴볼 때 조기에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정치인이 조기 정치 복귀를 했을 때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과거 이해창이 그랬고 정동영이 그랬고 홍준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볼 때 사람들은 유권자는 대선에 패배했다라고 하면 그 패배자에게 사실은 뭐 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한편으로 냉정하게 보면 패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재기하려면 재기할 수 있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는 숙제를 동시에 주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패스한 상태에서 나 아직 살아있어 돌아갈래라고 한다는 것이 유권자들에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패배의 낙인 같은 느낌을 지금 주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선에서 석패했죠.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무리하게 인천 계양이라고 하는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지방선거도 완패하는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나아졌고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이재명이 주도하는 선거는 또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생기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의회 권력의 교체라고 하는 철퇴를 맞지 않으려면 7월 혹은 8월에 있을 당내 전당대회는 잠시 접어두고 당의 개혁과 혁신에 정말 미랄이 되거나 백원맨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제가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박창환 교수님하고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그럴 리 없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네,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지금.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안 나왔을 거면 진작에 안 나왔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리는데도 굳이 이번 개항에 출마한 것은 바로 당권 장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했고 만약에 경기도까지 패배했다면 아마 쉬어가는 타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분은 챙겼다. 그런 점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근데 그 반발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나왔고 예를 들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왔으면 이겼겠냐? 마찬가지거든요. 즉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0.7% 차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제껴가면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세력과 명분과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후보도 상처 입었죠. 그 다음에 586 세력도 상처 입었습니다. 그 이낙연계라든지 뭐 이런 쪽도 상처를 입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결국은 내부 경론으로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또 봉합 수준으로 들어갈 거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봉합 수준으로 갈 거고 그러다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그렇기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어정쩡한 봉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근데 최악이에요. 차라리 깨지든지 아니면 혁신이 돼야 되려면 부닥쳐야 되는데 부닥치지 않고 말싸움만 하다가 어정쩡한 봉합이 된다. 그러면 그 전선은 어디로 거지느냐? 내부의 싸움을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여당과 전선이 거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이중의 혼란을 겪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은데 그 파고를 정말 혁신과 개혁의 결과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가장 큰 시험대가 오히려 더 큰 선거 끝났지만 더 큰 시험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은 필수 조건이 이거네요. 격하게 싸워야 된다. 서로 책임론을 주장하는 분들이요. 자, 어쨌든 또 큰 격차로 승리를 거머쥔 안철수 전 대표 3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좀 부여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벌써 삼선 국회의원인데 당내 세력 뭐 규합해야 되는 어려운 말로 표현했지만 안철수계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더 포섭해오 늘려야 되잖아요. 그 과제는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회의 장만 열린 겁니다. 본인이 넓은 사냥터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사냥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분당에 꽃가마 타고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험지에 갔다던가 예를 들어 경기도 지사에 도전했다던가 이래서 만약에 이겼다면 체급이 정말 확 달라졌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당이라고 하는 당선 유력 지역에 가서 안전하게 뭐 지원 유세 조금 다녔다고 하지만 그거를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좀 그렇게 본다면 공적이 너무 적은 승리였다. 아직 검증해야 될 시기가. 이건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선이지만 공적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 공적 그러면 저는 세빛둥둥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대선 못 나와요. 자기만의 공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뭐 무상 시리즈도 있었고 기본 시리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대선 후보로 화려하게 비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4선, 3선의 시장과 의원이지만 이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공적이 없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결국은 대선 후보로 가느냐 못 가느냐지 그 과정에서 포섭한다고 그래서 포섭될 의원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이제 디자인 서울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얘기도 이번에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대선도 승리를 했고요. 지방선거도 이준석 당대표가 승리를 이끈 당대표로 분리가 됩니다. 표정도 밝지만 이번 인터뷰 보셨을 겁니다. 과연 미래는 밝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표를 제기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재기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 이런 것을 굉장히 타임리하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잘 폈다라고 하는 평가는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지금 당대표를 두고 다음 전당대회에 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원내로 진입해서 영선 딱지를 떼는데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이런 판단을 하냐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 아이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준석의 저런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의 절박함, 절체절명, 뭔가 이 위기를 정말 새로운 변화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원들의 선택 속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한 채 오로지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나는 한 번 더 도전하겠다. 그거는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준석에게 갔던 기대치는 이미 바람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실망한 매물이 많을 정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새 정부의 주도권은 재기발랄한 어떤 나이 어린 정치인이 뭘 하기보다는 이미 당은 윤핵관 중심 체제로 구축이 됐고, 그리고 이 당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혁신과 개혁보다는 새 정부 출범의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프레임, 관점이 옮겨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당대표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중요한 방점을 찍히게 되는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아시겠습니다만 언제든 갈등이 재현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돌출 행동이 좀 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강해서 사실은 재도전을 한다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마침 안철수 지금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 사례를 하다가 오후 2시에 실신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는데, 두 분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 지역, 노원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정치를 같이 하다가 안철수 국회의원은 당선인은 이제 분당으로 갔고,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노원을 수성할 좋은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 출마에 사실 모든 걸 더 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계 대통령이라 부르는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광역단체장 선거랑은 뭐 12대 5 정도, 이 정도 나왔는데, 교육감은 보수대 그리고 진보가 8대 8 아니면 어디서 분류하긴 뭐 8대 9 이렇게 분류하던데,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선거 결과는? 자,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교육감도 보수 성향을 표방한 교육감들이 상당히 유리한 선거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중도 보수가 9곳을 당선이 됐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남 같은 곳, 이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단일화 자체가 불발됐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됐다면 다음에 있을 교육감 선거의 지형은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더 많은 지역을 장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감 선거가 사실은 우리 지방선거에서 약간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이미 다 끝낸 그런 유권자층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교육감을 선출할지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것이 후보로 나온 분들의 성향이 어쩐지,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는 향후에는 시도지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치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그렇죠.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치러서 유권자들이 확연하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성향이라도 좀 구분을 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선거가 지금 몇 번째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교육감 투표, 내가 시장 투표하고 도지사 투표하지만 교육감 선거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표 결과로 교육감이 된들 이 교육감이 과연 도나 시의 전체 광역 단위 이 교육 정책을 과연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와 보면, 민주당은 이제 어쨌든 내부 갈등을 통해서 성숙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앞으로 2라운드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라본 숫자가 저희가 2인데, 지금 윤핵관의 결정대로 가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뭐 국무조정실장도 그렇고요, 특별감찰관 문제도 그렇고, 이번 이제 박 교수님께만 좀 드려볼 텐데, 대통령실이라고 부르는 곳, 아니면 이제 총리의 의견과는 좀 다르게 윤핵관 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이 모습,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룹, 그 다음에 관료 그룹, 그 다음에 윤핵관을 비롯한 당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가장 힘이 센 곳은 역시나 대통령 측근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더 힘이 세느냐, 이걸 사실 둘러싸고 기싸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관료가 정치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그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특별감찰관 이 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소위 윤핵관과 당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예요. 할 말은 하는 당이 되겠다, 여당이 되겠다, 이게 분명합니다. 자, 문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권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게 갈등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이 저는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다시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간다던가,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이랬을 때는 당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소수 여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공생관계가 다음 총선 때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전략적 공생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적인, 그러다 보니 힘의 그 우위가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진다면 대통령과 비등한 힘의 균형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 2년 뒤, 3년 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또는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한다면 대통령 우위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리더십이 형성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평적 리더십으로 갈 가능성도 좀 현재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이제 김대현 시사평론가께 드릴 텐데,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박장한 교수께서도 내부 격하게 붙은 다음에 붙고 난 결과로 얘기하자. 근데 고민이 이걸 겁니다. 이재명 당선인도 살려야 될 것 같고, 이낙연 의원같이 전 의원도 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도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고, 비주류도 안고 가야 되고, 이게 파괴되거나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야 또 사는 길이 열리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정치 같은 경우가 특히 이 영역이 나를 그러니까 스스로 살신함으로써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조직과 정당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재명계와 혹은 뭐 친문계 혹은 그 밖에 비주류 이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한 건데,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비대해진 정당 안에서 해답을 찾는데, 해답은 늘 변화에 소극적이고 혁신에는 문을 닫거나 아니면 최소한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자,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잠깐 중간에 비대위 체제로 또 이제 가다가 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대주주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민주당의 대주주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도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뭐 친명계든 뭐 친문계든 이분들도 어찌 보면 행동을 하는 어떤 대형의 일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민주당은 대주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찬 같은 분들이죠. 예, 그래서 완벽한 그 혁신과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이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주역이 될 수 있게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 민주당의 비주류는 김동연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앞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새로운 기대를 받고 그 기대치를 완성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들에게 민주당의 힘이 점점 더 좀 전가될까 이런 것을 뭐 개인적으로 기대도 해보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새 리더십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